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저는 요즘 살아오면서 사람답지 못한 적이 없었는지, 더 나아가서 남자답지 못한 적이 없었는지, 또 살면서 더 나은 길이 없었는지 반추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반추. 속아는 되새김질이죠. 그런 반추는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후회는 누구에게나 그렇겠습니다만 남을 섭섭하게 한, 남을 아프게 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해도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을 때리는 직업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론입니다. 특히 정치평론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거의 정당, 거의 팬덤, 그리고 거의 진영과 싸워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 30년 이 정치평론을 하면서 또 분수를 모르고 시사 프로그램 앵커와 뉴스 앵커를 하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반추 행위 끝은 늘 짙은 후회입니다. 아베 신조, 이 아베 신조의 죽음이 이 동아시아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가 참여원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하자 일본 여론이 급격하게 우익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참여원 선거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연립야당이 전체 의석 가운데 과반을 확보한 것은 물론 평화헌법을 버리고 아베가 주창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는 개헌 세력이 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10일 있었던 참여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총 125석 가운데 이 자민당이 63석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의 참여원은 이 미국의 상원과 아주 비슷한 구조죠.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연립야당인 공명당은 13석을 확보하면서 집권여당의 전체 의석은 선거 전 139석에서 자민당 119석, 그리고 공명당 27석 등 총 146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제 2025년까지 순항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이 중의원, 참의원 둘 다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개헌 4개 정당으로 꼽히는 일본 유신회와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각각 12석과 5석을 확보하며 개헌파 정당의 전체 의석 수가 177석으로 참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66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의석 전체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은 개헌에 박차를 가할 태세입니다. 기시다가 이 선거 당일 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민당은 개헌안 헌법구조에 자위대를 명기를 하고 그리고 긴급 상태 대응을 규정하는 등 개헌사항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한일 관계는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크게 반발하더군요. 일본은 독일과 달리 아직도 과거의 침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과서를 통해 과거의 야만을 숨기고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남을 때리고도 발을 뻗고 잠을 자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또 하나 숙제가 안 깨진 셈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인데요. 한동훈이 보이지 않는 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꿋꿋하게 넘넘하게 이 자리를 지키던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얼마 전 검찰 내부망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가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직속 부하로 왔죠. 이 직속 부하인 검찰과장으로 보임이 된 것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든 걸까요?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9년 10월 조국이 법무장관에서 사퇴한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의 전직은 판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그리고 채널 A 사건과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정교사 의혹 사건, 또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의혹, 이런 사건마다 한동수는 그러니까 중요한 고민마다 이 문재인 정권과 보조를 같이 해서 당시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거의 부하로 있으면서 말입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박범계는 한동수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검찰 내부에서 거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티던 한동수는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렇습니다.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검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다. 그는 또 검찰을 향해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신 관련 권한과 정보를 다루는 사정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분하고 권세와 재물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 그런데 이 곁눈질을 하는 검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말은 자기 배명일까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부족한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그 역시 약간의 반추 행위를 했습니다. 저로 인해 혹여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그 어둠에 빠진 분들은 신문만 열람해봐도 많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자기 합리화에는 솔직히 기가 꽉 막힙니다. 역사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검찰은 모든 국민 앞에 겸손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조직이 되리라 믿는다. 지금 검찰이 정직한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권력의 빌부터 겹불을 쬐며 그 앞잡이가 됐다는 시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이 어제 뉴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가 보여준 도어 스태핑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참신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책 전인책의 신군주론 모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 앞부분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 말은 미국 언론인 그러니까 백악관을 가장 오랫동안 출입했던 이 헬런 토머스 노 기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좀처럼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였습니다. 문재인은 캠페인 때와 취임사에서 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지만 그는 그야말로 철저히 소통을 외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소통한 것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문재인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하고 국민이 이를 반긴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공개해버리고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고 자연스럽게 출퇴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매일 부딪히게 됐고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도어 스태핑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처럼 말입니다. 국민은 그 소통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11일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용산시대의 상징이었던 도어 스태핑이 윤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침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여론조사와는 무관하고
오직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고 중단 사유를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이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달라. 대통령 경호처의 이 방역상 강력 공고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와 기자실인 춘추관이 별도 공간에 있었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은 11일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하기 전에 비서실장 김대기가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핵심 참모진 중에도 확진자가 속출해 11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도 불참자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당초 국민소통관장실이 전날 밤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풀 체제로 운영키로 이 기자단에게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마저 중단한다고 하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죠.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결국 도어 스태핑 이외에도 출입기자단의 취재 경로 대부분이 당분간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러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 우상호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도어 스태핑 도입 취지는 좋아 보인다. 정제된 언어를 쓰면 몰라도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치다. 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실언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코로나 때문이면 건절될 때까지는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건 도어 스태핑이 중단 선언이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으로 어느 횟수로 하는지를 정비하는 게 좋겠다며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한 일 있을 때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브리핑하다가 신현영 대변인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것에 대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인사 참사 등 강력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는 것이다. 이전 정권이나 상대 탓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제가 그 발언에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삼고삼저, 이 삼고삼저의 국난은 모두 외부 요인으로 이게 국난으로 자란 것은 또 문재인이 뿌린 씨앗 때문입니다. 당장 곳간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이 물가 높은 것조차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정권 출범 이제 2달이니 아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제 아침 국민의힘 최고회의에 이어 오해는 어청이 일렸습니다. 바로 이준석 문제 때문입니다. 그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YTN이 이 상황을 세 사람의 말로써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동병상련 유승민, 충원 홍준표, 일침 나경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승민의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이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이긴다는 뜻이죠. 충원 홍준표, 이 대구시장으로 자질해서 이른바 하방을 간 홍준표는 당의 우호 세력이 적은 탓인지 오래전부터 이준석과 가까웠습니다. 늘 이준석 편을 들었죠. 그 다음 일침 나경원, 그는 이준석의 패배에서 당권을 놓친 사람이죠. 이 나경원은 당심에서 이준석을 넉넉히 이기고도 민심이라는 쇠꼬챙이에 찔려서 당대표 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유승민은 윤리위가 이준석을 징계한 것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와 윤회관은 조폭과 같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유승민이 힘을 가졌을 때는 조폭과 같지 않고 선비처럼 행동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은 이익 추구 집단입니다. 그러니 잘하면 주식회사요, 잘못 보면 건달보다도 못한 양아치들이 모인 유사 조폭입니다. 유승민이 조폭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린 건 조폭들 하는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징계를 내린 건 졸렬한 처사입니다. 자기가 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준석이 장모라는 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내려보낼 테니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음성 파일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준석이 결백하다고 한다면 그건 분별심을 잃은 것입니다. 이준석의 측근이 된 하태경도 10일 라디오에서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하락한 최대 요인은 당 윤리위의 경솔한 징계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윤리위다. 윤리위가 경찰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판단했으면 지지층 이탈도 최소화됐을 것이다. 이런 분이 이 홈그라운드 같은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하태경은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는 게 되고 수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들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 아울러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다. 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된 권성동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이 정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국민의힘은 언론이 내놓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친윤 세력, 그 중에서도 권성동 세력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되는 6개월이 지나면 당대표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당론을 몬 권성동은 곧바로 민주당에게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상임위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자. 어쨌든 이준석 징계 파문은 이로써 확장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징계로 인한 지도부 공백에 대해 고리로 해석해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새 대표를 선출하느냐 아니면 사고로 간주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가느냐. 이 두 갈래를 놓고 의견이 나뉘던 국민의힘이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그리고 초선회의, 재선회의, 또 중진의원회의에 이어 전체 의원총회에서 모두 권성동의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권성동은 사실 최고위에서 이미 임시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 당은 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사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퇴하지 않는 한 임시전당대회는 당헌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자 이 직전 원내대표죠. 김기현은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을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어떻든 향후 6개월간 한시적이지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옆에서 격불을 쬐던 이들은 권토 중례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선이 젊은 당대표는 그동안 여러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반짝 대중의 호기심을 불렀지만, 그리고 언론이 지원을 받았지만 자기 철학이 빈곤한 정치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모델 케이스로 남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은 법정에서 이 검찰의 증인신문에 130여차례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법원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증인 경력을 보면 민정비서관실 근무 전에는 민변 사무처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느냐, 범죄 혐의 관련된 제보 첩보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도, 이 뻔한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는 조국 사건 재판에서 조국과 그 가족이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조국은 아내 이 정경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이런 말을 무려 303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이 조국 아들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과 그의 아들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작년 4월 이광철을 비롯해 조국, 임종석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광철은 작년 7월 1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이 씨의 월북을 조작한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 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취하게 되면 그 권력을 놓았을 때 노인 패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무려 선비가 그를 겨룬 정도입니다. 그게 쉬워 보이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